세션은 강원대 미래형 교사학습 모델 개발 사업이고요. 강원대학교 사범대학 그리고 뭐 교육대학원까지 포함해서 또 그 안에 들어있는 지역교육협력학까지 다 포함해서 강원대 사범대 식구들이 어떤 미래교육을 위해서 어떤 준비들을 하고 있는지 소개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세션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소개해 드릴 거는 그런 이제 전체 방향이고요. 그 다음에 반원호 선생님과 최미경 선생님을 통해서 강원도 학교들이 어떤 상황이고 어떤 또 특색들이 있고 그래서 그 안에 계신 선생님들이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 다음에 김민기 선생님이 그런 이제 강원대에서 자란 새싹으로서 어떤 수업들을 준비했는지 이렇게 세션을 구성해 봤습니다. 저희 지역 밀착형 교육과정 개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강원대 미래형 교수학습 모델에 대한 고민은 지금 이 분과 이 세션에 들어오신 다른 선생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주교대, 이화여대, 그리고 인하대학교 이렇게 4개의 대학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주교대는 초등의 성격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수업 구성을 하고 계시고요. 이화여대는 또 AI나 또 미래 지향적인 에듀테크를 발판으로 그 교사학습 모델들을 고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강원대는 아무래도 거점국립대학의 특성을 담아서 지역과 함께 어떻게 교사들이 호흡할 수 있을 것인가가 늘 고민이고 그래서 뭐 학과도 지역교육협력학과를 새로 신설하는 등 지역의 이야기를 담아서 예비교사의 역량들을 길러내는데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교육의 큰 틀 4가지로 이제 창의융합 또는 혁신적인 초등등 교육에 대한 대안 그리고 온오프 라인의 그 융합 등 다양한 변화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래서 저희는 미래형 교사학습 모델을 바탕으로 해서 그 창의 융합 교수 역량을 갖춘 그러니까 이 창의 융합은 교과 간의 융합일 수도 있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교과 내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도구들과 현장들을 융합하는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량 강화 모형은 이 안에 글씨로 써 있는 하이 BBC 플러스 2는 좀 이따 설명드릴 테고 이렇게 다양한 협력 주체들을 바탕으로 해서 중장기적으로 교육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부터 저희가 여러 가지 교수학습 모델을 통해서 계속 어떤 구성 요소로 예비교사를 육성해야 할지 또 어떤 환경에 적응해야 될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는 밑에 써 있는 대로 협업 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창의교육 역량을 촉진해 보자는 거였고 그 다음에 코로나 팬데믹이 닥쳐온 상태에서는 원격교육 역량과 미래교육 인프라를 바탕으로 해서 실무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좀 어느 정도 코로나도 이제 거리두기도 해제되고 나면 이제 계속 이렇게 막 새로운 시도들을 계속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좀 방향성을 가졌으면 좋겠다 싶어서 미래의 창의융합 교육은 어떻게 될 것인가 또 블렌디드 러닝 환경에 맞추면 어떻게 교육 환경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인가가 저희 고민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래 원격 역량, 창의 수업 역량, 초개인화 역량, 초개인화 역량은 특히 저희 강원도에서 고민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학력 격차도 심해지고 한 학교 내에서도 여러 아이들이 공존하면서 다양한 아이들의 상황들에 맞춰서 수업을 하려면 또 뭐 지금 이제 그 강원도의 소규모 학교들이 늘어나면서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복식 수업을 해야 한다거나 지금 아마 좀 있으면 최미경 선생님 말씀하시겠지만 도시형 초중등 통합학교 운영과 같이 교육과정의 변화가 일어날 때 어떻게 각 개인의 그 취향과 진로와 그리고 수준에 맞추어서 수업을 해야 할지를 고민하면서 이것을 하나의 교사의 수업 역량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저희 그 고민입니다. 그래서 핵심 역량 기반으로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온오프라인의 혼합학습,
그리고 현장 연계 강화와 미래 교육에 대한 에듀테크 체험 수업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대학의 특징을 그 현장 대응 파트너십, 기술 진화, 그리고 특성화, 학생 요구 수용 이렇게 5개의 요소로 보는데요. 그래서 저희도 사범대학 안에 이렇게 5개의 요소를 갖추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분석해 본 결과 이제 저희가 캐시카우로 가지고 있는 거, 그러니까 좀 자산으로 가질 수 있는 건 융합교육일 것 같고, 저희가 2017년부터 융합교육에 대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걸 좀 더 우리만의 스타성을 가지려면 지역 연계에 초점을 맞추고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00년도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실제적 과제를 부여하고 여기에 주도적 참여를 하면서 경험하도록 하는 거, 그리고 지역 연계와 현장성을 강화하도록 하는 거, 그래서 미래 융합교육을 확대하고 브랜드화하는 것이 핵심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원 양성 모델을 확대하기 위해서 저희 BBC 모형의 구성 요소들을 더 이론적으로 탄탄하게 고민하는 것. 그래서 너무 복잡하다는 의견도 있어서 이거를 4가지 형태로 단순화해서 네이밍을 하는 것이 저희 과제로 주어져 있고요. 또 현장 적용 가능성을 강화하고 교사들이 계속 지속 가능하게 고민할 수 있도록 CQI, 계속 자기 교육과정 개선에 대한 품질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는 것, 그리고 미래교육에 대한 관심과 지역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 비교과 프로그램을 미래교육 페스티벌로 집중해서 뭐 실감 콘텐츠를 같이 해본다거나 수업 경연대회와 하나 뭐 책나름 행사와 같은 비교과 행사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 성과 관리는 기존보다 훨씬 더 미래교육을 확대해서 진행한다는 거,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교육혁신본부와 강원대 사범대학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팀들을 바탕으로 해서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교육사 제 수업입니다. 제 수업에서 어떻게 교육과정을 개설을 했는지 드리면 지금 일단 서두로 유튜브에 카레를 검색하면 이렇게 백종원 선생님이 카레 만드는 레시피도 뜨지만 중간에 노라조의 카레도 뜨고 이렇게 부산예고의 카레 그 유튜브가 뜹니다. 한번 뭐 시간 나서 들어가 보시면 되게 재밌습니다. 합창으로 편곡한 카레인데요. 이게 조회수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이미 1000만, 1200만을 넘어서 있고 9년 전 동영상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미래형 교수학습 모델을 고민할 때 학생들에게 뭔가 실제 경험과 관련이 있는, 그래서 맥락성을 좀 살릴 수 있는 실제적 활동 또는 실제적 과제를 중심으로 해서 그 예비교사도 양성하고 예비교사가 그런 활동들을 학생들한테 제시하면서 교수학습 설계를 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이 저희 하나의 초점입니다. 특히 팬데믹 이후에 원격 교육 상황에서 중요한 문제, 교육적 문제가 뭐냐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학력 격차라든가 뭐 교육기회 접근성을 이야기하는데 저희 내부에서는 연구진 내에서는 학생들이 참여를 할 수 없는 상황, 그러니까 소통의 부재를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내가 수업에 관여하고 참여하는 것들이 굉장히 줄어든 환경이 아닐까 싶어서 미래 이제 교육에는 그렇게 실질적 과제를 중심으로 활동하도록 만드는 형태가 저희 수업에서 고민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 수업도 제 수업에서 하는 학생들이 하는 활동이 뭐가 있을까를 꼽아보니까 크게 3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교육의 역사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걸 역사학자가 되어서 탐구해보는 것, 그 다음에 자기가 교육학 교사가 되어서 실제 교육사를 가르쳐보는 것. 물론 교육학 과목을 뽑는 임용고시는 거의 없지만 그래도 이제 교사가 되어서 학생들을 가르친다고 하면 어떻게 교수 설계를 할지를 고민하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 활동을 조선시대 학교 교육에 대한 이해, 그리고 교육사 유적을 마치 역사학자처럼 탐방해 보는 것, 그리고 그런 유적
유적을 탐방한 걸 주제로 내가 선생님이 되어서 마을교육 과정을 개발해 보는 것. 이 3층의 구조로 실제적 과제를 부여하는 것. 그러니까 역사학자이자 또 교육학자이자 또 교육학 교사로서 실제적 과제를 가지고 활동하도록 하는 것이 저희 제 수업에서 진행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 수업에서 교육사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조선시대 학교 공간의 구조와 학교 일상을 이해하는 것. 그러니까 교육사 유적을 탐방하는 거니까 이 학교가 어떻게 조선시대에 있었는지를 이해하는 일 작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그 학교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최미경 선생님 발표하실 퇴계 초중등 통합학교를 설계하신 정진주 교수님을 모시고 특강을 들어서 그 학교 공간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해서 제 대학원 수업에서는 학생 주도형 마을교육과정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해서 학생들이 마을교육 과정을 이해하기 위한 교사용 안내서를 만들어내고 지침서를 온라인에 공유했습니다. 지금 전시 자료 중에 세 번째, 제일 오른쪽에 있는 교사 안내서는 이 과정에서 만들어진 교사용 지침서입니다. 그래서 그때 참여했던 윤지한 선생이 학부 수업에서 마을교육과정 개발 프로젝트가 어떤 프로젝트인지를 두 차례에 걸쳐서 특강을 진행해서 학생들에게 마을교육과정 개발을 이해시키고, 이제 저는 학생들 데리고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이제 성균관과 근처 학교 교육사 유적들을 탐방하는 활동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공간에 대한 이해, 마을교육과정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런 이제 체험 활동들을 가지고 제 수업을 구성하는 거죠. 물론 이렇게 하면 쉽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바쁘고 해야 할 일도 많고 이제 막 컨택하고 뭐 이렇게 어레인지 할 게 많죠. 그렇지만 제가 15주차 강의 교재를 막 분석해서 전달하는 것보다 학생들이 참여하면서 얻는 것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진행을 해서 지금 이제 보시는 화면은 학생들이 발표한 수업 자료들입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8주차에서 10주차 그리고 12주차에서 14주차까지 학교 공간에 대한 이해 그리고 전문가 초청 특강 그리고 그 교육사 유적에 대한 방문 이걸 바탕으로 해서 자기 수업 자료를 개발하는 그러니까 1단계는 대학원에서 교사 주도형 마을교육 과정을 개발하고 이거를 학생에게 가르치고 다시 학부에서는 그걸 실제적 과제로서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이런 3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강원대에서는 학교 현장과 어떻게 하면 접촉점을 넓혀갈 것인가. 그래서 이 이후에 그 빅블러 시대에 온오프라인으로 교육 현장이 확대되며 가면서 어떻게 실제적 과제들을 만들어낼 것인가. 아까 실제적 과제는 학생들이 참여하고 몰입할 수 있는 그런 교수학습 맥락을 구성하는 것이 교사의 가장 중요한 임무로 보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런 예는 제 수업뿐만 아니라 영어과 수업에서는 그렇게 교생 실습 기간을 활용해서 교수자와 학생들이 피드백을 받고 현장 교사가 참여해서 그 포트폴리오를 제작하는 활동, 그리고 분석화학 수업에서는 각 개인별로 진단을 활용하고 이 진단을 토대로 현장 교사의 온라인 학습에 대한 피드백을 진행하는 것, 이런 교육과정을 구성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외에도 아까 소개해드렸던 미래교육 페스티벌과 원격 매체를 활용한 지역교육 기업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저희 강원대 사범대학은 강원도 교육의 특색을 반영해서 예비교사의 역량이나 이해도를 증진하려는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 이제 저희 안내자료, 전시자료에는 1학기 그 미래교육 페스티벌에 참여한 인증샷들이 올라와 있는데요. 11월 18일 날 이 수업 콘서트 진행하기 그 시점에 저희가 2차 미래교육 페스티벌을 진행해서 이렇게 햄버거도 같이 나누고 책도 같이 나누고 수업 경연대를 진행하는 등의 행사를 했습니다. 뭐 포럼도 같이 진행하고 또 뉴스레터를 발간하는 등
다각도로 지역과 함께하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저희 강원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지역 밀착형 교육과정 개선의 큰 틀과 프로그램들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세션으로 저희 반원호 선생님이라고 노천초등학교의 선생님과 퇴계 초중등 통합학교를 연구하신 홍천중학교의 최미경 선생님을 모시고 강원도의 학교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또 어떤 준비를 하면 예비교사로서 역량을 기를 수 있는지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세션으로 옮겨가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노천초등학교 교사 반원호입니다. 저는 노천초등학교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좀 드릴 텐데요. 노천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 앞에 붙는 게 전국 최초의 초등 대안학교입니다. 그 학교의 종류는 각종 학교로서의 대안학교에 들어가 있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의 특성은 이제 대안학교다 보니까 교육과정은 국어와 수학을 100분의 50만 이수하면 나머지 교육과정은 학칙으로 학교장이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서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학교에서는 일반 초등학교에서는 국정이나 검정 인정을 사용하는데 노천 초등학교에서는 이제 자체 개발한 도서를 주로 사용을 하고 있고 검인정 도서를 보조 교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제 가장 큰 특징은 학기 운영은 이제 교육 과정을 고려해서 학칙으로 결정한다고 하는데 이 학기 운영은 일반 학교랑 똑같고요. 노천만의 특징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다는 것은 이제 보통 학교가 다 있는 교목이나 교과 이런 것은 없고요. 교사는 전부 특례로 그다음에 학교 철학을 통해서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 교육과정의 방향으로는 즐거운 놀이터와 같은 학교, 자기 결정권과 쉼이 있는 학교, 지식의 통합과 활용의 교육과정, 소통과 협력의 민주적인 학교 문화를 따라가려고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교육과정과 학교 생활에서 녹아나고 있는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학교의 철학인데요. 저희가 이제 대안학교를 설립을 하면서 책임감 그런 것에서 벗어나고 그다음에 전체 교직원들이 합의된 내용들, 그다음에 학생들이 쉽게 학교의 철학을 공감하고 학부모가 공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물을 대입해서 학교 철학을 설립을 했고요. 학교 철학은 나무를 닮아가는 이렇게 블랭크를 쳐놓은 이유는 여기에 교사가 될 수도 있고 학생이 될 수도 있고 지역이 될 수도 있고 학부모가 될 수 있는 이렇게 오픈된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총 이렇게 5개의 하위 영역의 철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자라는 나무, 스스로 자라는 나무, 나무는 성장한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 우리 모두가 나무다라는 철학을 가지고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교육과정은 저희는 총 이제 기본교과와 대안교과로 나눠지는데요. 기본교과는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안교과로는 예술, 몸, 프로젝트, 철학, 공감소통, 자치 이렇게 있고요. 이 괄호 안에 되어 있는 표시는 수업 실수를 말씀을 드립니다. 수업 실수 전체는 750시간으로 일반 학교보다 좀 많이 적게 수업을 하고 있고요. 교육과정 운영의 특성은 무학년제 교육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국어, 그다음에 자치, 프로젝트, 수학 이렇게 있는데요. 국어 같은 경우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하나의 모둠이 A라는 교사와 함께 수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치 같은 경우는 모둠 자치와 전체 자치로 나누는데 학년에서 자치 내용이 들어오면 그 다음 주에는 전 교생이 모여서 자치 교육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는 성격이 좀 각각 다 다른데요. 가장 크게는 이제 전체 학년이 무학년제로 운영하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거는 다시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에서는 이제 인근 학년하고 같이 학년 군별로 5학년, 6학년을 같이 운영을 하기도 하고 또는 학년에서 6학년에서 단계를 나눠서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기본교과에는 그 재량 시간이라는 담임 보유의 시간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학습자의 학습 능력에 맞는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교과입니다. 그다음에 지식의 통합과 활용에 초점을 둔 대안교육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국어교육과정을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어교육과정 같은 경우는 총 이제 4가지 영역에 있고 그다음에 학년별로 수업 실수 편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어교육과정의 이 각 영역에 따라서 실수가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요거는 권장 사항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학생의 특성이나 학생의 학습 수준 또는 학습 상태, 학습 능력에 따라서 이 실수를 변경을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반 아이가 문학 읽기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 반 아이들이 능력이 된다라고 하면 이 40시간의 시간이 사실 과하죠. 근데 쓰기를 못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이 권장이 이 영역에 있는 시수를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0이 되고 여기가 20이 될 수 있는 시간이 되고요. 무학년제 시수 같은 경우는 전체가 1, 6학년이 20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예를 들어서 뭐 그림책을 읽겠다라고 하면 그림책을 읽고 1학년부터 6학년 아이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 그다음에 서로의 생각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저희가 꿈꾸고 있고요. 재량 실수 같은 경우도 이제 가장 큰 거는 우리 반 학습자의 학습 능력이 어떠냐에 따라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 문법이 정말 약하다, 6학년 같은 경우, 그러면 이 재량 실수를 갖다가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량 실수나 이런 영역의 실수의 권장을 주는 건 이 학습자들의 학습 상태가 어떤지에 따라서 교육 과정이 어떻게 변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아까 저희가 지식의 통합과 활용이라는 부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육 과정이고요. 가장 먼저 학교 적응 프로젝트라는 게 학교 교육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1년에 20시간 정도의 학교 적응 프로젝트가 있고요. 일반적으로 개학 첫날 개학식을 하고 아이들 오리엔테이션을 하는데, 사실 그렇게 해서 래퍼가 형성돼서 수업에 바로 진행되기는 좀 어렵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학교와 교사와 친구가 서로 알아가는 시간, 그다음에 교육과정의 구성이 있어서 이 학습자가 사실 그 학습의 주체로 들어서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학부모의 교육 요구가 어떤지, 그다음에 지역의 특성이 어떤지를 고려해서 학년의 교육과정을 짜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학교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무학년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도전과 역경 극복이라는 주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프로그램을 직접 개설할 수도 있고, 아니면 교사가 개설한 프로그램에 자신의 상태와 능력에 따라서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스 여행을 하고 싶은 아이들, 그다음에 학교 캠핑을 하겠다, 또는 마을 선생님 집 방문을 하고 싶은 아이들, 또는 산에다 야생에서 집을 짓고 싶은 아이들, 또는 자전거 여행을 가고 싶은 아이들이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선생님들이 배정되는 방식으로 학교 프로젝트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학년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그 학년에서 1년 동안 어떤 프로젝트를 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아이들과 함께 프로젝트를 계획 운영을 하는 시간입니다. 연극하기, 뭐 서울 여행, 호랑이 뱃속 여행, 야구 프로젝트, 트리하우스 짓기 뭐 이런 게 있고요. 개인 프로젝트는 학년에서 그 아이들이 내가 관심 있는 게 어떤 것인지, 그다음에 어떤 것을 공부하고 싶은지에 따라서 자기가 학습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 같은 경우는 저는 체력이 약하기 때문에 1년 동안 꾸준히 어느 시간에 달리기를 하겠다, 블럭 만들기 하겠다, 자기 꿈은 야구 해설 가기 때문에 야구 해설 영상을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리겠다. 또 어떤 아이는 1년 동안 사진을 찍어서 달력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 사진이 이렇게 있고요. 버스 여행 갔던 아이들, 그다음에 자기만의 그 학급에서 했던 가치 사전, 그다음에 전교생이 함께 했던 지왕동길 걷기라고 1학년부터 6학년까지 12km 정도 걸었던 길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학교 생활인데요. 학교 생활 같은 경우는 아이들 삶에 사실 쉼과 여유가 되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교직 생활을 22년 정도 했는데, 아침 9시에 등교하면 오후에 집에 가기 전까지 너무 이렇게 빨리 간다? 삶에 정말 자신을 생각하거나 공부를 생각할 시간이 없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쉬는 시간은 20분이고요. 점심시간은 100분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밥을 마시고 놀잖아요. 놀기 위해서 밥을 마신다는 표현을 저희는 쓰는데, 그런 게 아니라 밥을 천천히 먹어도 충분히 놀 시간을 보장을 해주자라는 생각이고, 그다음 또 저희가 기숙사 학교다 보니까 월요일 날 타지에서 오는 아이들, 그다음에 타지로 자기 집으로 가야 되는 아이들을 위해서 시간을 이렇게 배정을 했습니다. 동동동이라는 이제 그 방과후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 동자는 아이 동자, 함께할 동자, 움직일 동자. 그래서 아이와 함께 한다라는 것이고요. 이렇게 판이 있습니다. 그 판이 있는데 그 판 안에다가 자기가 수업을 개설할 수가 있어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나는 예를 들어서 뭐 장기를 배우겠다, 또 나는 티볼을 하겠다, 축구를 하겠다, 영화를 보겠다, 책을 보겠다, 나는 뭐 실뜨기를 하겠다라고 해서 아이들이 수업을 개설을 하고, 요 판이 보면 요 나무가 자기 이름표거든요. 그러니까 이름표를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느 수업에 들어가겠다, 또는 내가 수업을 개설할 수도 있고, 학교 밖을 벗어나는 경우는 이제 어른들이, 교사들이 이제 동행을 하지만 자체적으로 아이들이 수업을 개설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이제 봄에 진달래꽃이 피었을 때 스님들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화전을 만들자라고 해서 했던 사진이고요. 방과후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을 학교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는데요. 그 햇살 학교라는 것과 별빛 학교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스님들과 함께 마음으로 그리기, 뽀금놀이, 그다음에 게릴라 가드닝, 뮤직클럽 등을 밤에와 낮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에서 기숙사를 운영하는 학교는 아마 공립에서는 저희가 최초일 것 같아요. 아이들이 기숙사에서 생활을 하고 있고, 이 기숙사 내부인데 벙커 침대라고 하죠. 여기에는 개인 책상과 그다음에 사물함, 그다음에 2층에는 침대가 이렇게 있고요. 현재는 23명의 아이들이 기숙사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감 2명과 당직교사 2명이 있고요. 아이들은 춘천, 원주, 서울, 경기, 인천, 담양, 구미 여기서 아이들이 와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노천초등학교가 지금까지 어떤 역할을 했는가라고 봤을 때 저희도 이제 강원도 홍천에 되게 작은 학교예요. 시골에 있는 학교인데 현재 지금 학생 수는 85명이고 내년에는 95명 정도 예상 확정을 짓고 있고요. 노천 초등학교를 정말 다니기 위해서 홍천으로 이사 온 가정의 수는 20가정입니다. 그다음에 약 70명의 가족이 내려와서 같이 생활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우리는 왜 이렇게 학교를 다니기 위해서 삶의 터전을 바꾸면서까지 이사를 올까라는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우리가 이제 대안학교와 설립 배경이 그 학교 부적응 학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대상이 중학생에 한정이 돼 있었는데 중고등학교에 근데 실제로 초등학생 아이들 과정에서 돌봄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가정의 해체나 아니면 가정의 위기, 사회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해서 초등 돌봄을 할 수 있는 학교라는 것이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이제 학부모님들이 오셨을 때 가장 먼저 만족하는 것들이 교육과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표준화된 교육과정에서 벗어나서 대안교육과정을 하면서 부모들 또는 아이들이 어떻게 학교에 만족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교육과정들이 학생과 지역의 특성과 교사가 고려되고 있는 자율성이라고 이야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6학년 교육과정에 게이트볼이라는 수업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저희 이제 노천리 마을 어르신들과 같이 시합을 하고 게임을 하고 이분들이 와서 가르쳐 주시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과 학교가 어떻게 생활할 수 있는지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강원도에는 공립형 대안학교가 3개 있습니다. 초등 수준에서는 지금 반원 선생님 발표하신 노천초등학교가 있고요. 그다음에 가정중학교라고 중학교 단계, 그리고 현천고등학교라고 고등학교 단계에서 공립형 대안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주제에 강원도의 새로운 학교를 찾아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반원호 선생님은 초등 단계에서의 대안학교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마 여기 강원도 선생님도 계시고 또 다른 지역 선생님도 계실 텐데 이렇게 학교 바깥으로 튕겨져 나갈 수 있는 아이들을 위한 대안형 학교를 지금 운영하고 있고 이것도 역시 우리가 같이 고려해야 할 새로운 학교의 모습이 아닐까 싶어서 초청했습니다. 근데 분명히 강원대는 중등 미래형 교수학습 모델 개발이라고 할 텐데 왜 초등 선생님을 모셨을까? 이런 궁금증을 가질 텐데 좀 이따 반원 선생님께 그러면 이 학생들이 중등 단계로 올라갈 때 중등 교사는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지 또 여쭤보는 시간도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묘경 선생님은 지금은 홍천중학교에 계신데요.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같이 붙어 있는 하나의 학교인 초중등 통합운영학교의 모델을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 홍천중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 최묘경이라고 합니다. 저는 퇴계초중 근무 경험은 없으나 지역교육협력학과 강원대에서 도시형 통합운영학교 사례인 퇴계초중을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발언할 기회를 얻게 되었네요. 내부자는 아니지만 연구자의 시선에서 살펴본 퇴계초중을 간단히 소개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통합운영학교에 대해 들어보신 바가 있으시겠지만 간단히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우리나라 교육의 현재 가장 큰 쟁점은 아마 학력 인구 감소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지방에서 학력 인구가 줄어들면서 존폐 위기에 놓인 학교들도 많고 이미 이로 인해서 통폐합된 학교들도 다수입니다. 최근에는 도시 지역에도 학력 인구가 줄고 있어서 통합을 고려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주거단지 재개발 등으로 학령 인구가 몰리는 지역에 새로 학교를 지어야 하는데 아무래도 투자를 더 이상 하고 싶지 않겠죠. 학교가 전체적으로는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도시 지역의 그 대안으로 통합운영학교를 지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통합운영학교는 물적, 인적 자원을 공동 활용해서 재정적인 효율을 높이는 데 정책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고요. 근데 최근에는 학제 유연화나 탄력적 교육과정, 그리고 미래 교육의 한 방안으로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발표 내용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태계초중학교는 일단 학교급으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합해진 학교고요. 그리고 설립 형태로는 기존에 있던 학교들을 합한 것이 아니라 새로 신설하면서 초등과 중등을 함께 설립한 학교입니다. 태계초중의 설립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 3월에 개교를 했고요. 이제 2년차에 접어들었습니다. 강원도 춘천시에 소재하고 있고 도시형 통합운영학교인데요. 초중 통합이고 병설 유치원이 있어서 외형상으로는 유초중 통합학교로 보입니다. 사진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학교 지도에 따르면 주변이 다 이제 아파트 단지고 새롭게 큰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이제 일시적으로 학생들이 증가하게 됐어요. 이 학생들의 통학 불편을 좀 줄이고자 설립됐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태계초중학교 현안입니다. 학급 학생 교원은 유초중에서 전체 42학급이고요. 학생 981명입니다. 그리고 교사는 63명입니다. 이게 21년도의 기준이에요. 근데 원래는 원래 기존 계획은 초등학교만 31개 학급이고 중학교 4개 학급이었는데 계획보다 되게 많은 인원을 수용하게 된 모습입니다. 2022년에는 전체 학급 수가 이렇게 늘었고요. 죄송합니다. 2021년에 42학급이고요. 그리고 교사 구성은 중등 자격을 가진 교장과 그리고 초등 교감 하나, 중등 교감 하나, 원감 하나 관리자가 총 4명, 그리고 근무 교사들이 있습니다. 교육 환경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3층 배치도와 4층 배치도를 그냥 보시게끔 만들어 왔어요. 특별실, 다목적실, 체육관, 급식소 등의 공용 공간을 활용을 하고 있고요. 초중학교 학생들이 한 교사동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3층 배치도, 4층 배치도 보시면 알겠지만 초등학교 교실하고 중학교의 특별교실이 함께 섞여 있고 중학교의 학급 교실과 초등학교의 특별교실도 함께 섞여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4층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4학년, 5학년과 중학교 2학년 교실이 한 층에 배치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과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태계초중의 교육과정의 운영 목표는 함께 꿈꾸고 배우는 어울림학교입니다. 그래서 중점 프로그램은 유초중 연계교육과정 운영 및 민주적인 학교 운영이 되겠습니다. 교육과정 통합의 여건을 좀 초반에 마련하고자 노력한 흔적이 많이 보입니다. 일주일 동안 교육과정 함께 만들면서 통합에 대한 이해도 제고하고 가치관을 세우기를 했고요. 월일에는 유초중 업무기획팀이 따로 협의회를 운영하고 또 다른 월일에는 모든 교직원이 섞여서 다모임과 소연구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초중 교감 및 업무 전담팀, 교육과정 기획팀이 한 사무실, 한 교무실을 사용하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교 업무 정상화라고 해서 초등 업무 전담팀 같은 경우는 담임교사들에게 업무나 과제 카드를 하나도 부여하지 않고 업무를 전담하면서 담임교사들이 교육과정 통합에 힘을 좀 쓸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느냐 좀 보시면 교육과정 통합이 조금 교과 부분이랑 비교과 부분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중등교과교사하고 초등교과교사가 함께 팀티칭을 하는 수업이 있고 초등교사가 중학교 자유학기제 출강을 나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수업 공개는 초등과 중등이 함께 같은 일자를 잡아서 섞여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교과 부분에서는 전체적으로 교포나 교과 공모, 오디션을 보고 뮤직비디오를 찍고 학교폭력 예방 교육은 중학생이 스스로 초등학생들에게 아름다운 글귀를 써서 선물하고 초중 연합 자유동아리를 구성한다거나 아니면 체육대회를 함께 하기도 하고요. 이름은 어울림픽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환학년이라고 얘기되는 그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1학년들이 교류할 수 있도록 상견례 자리를 마련하고 질의응답
뭐 중학교는 어떤가요? 중학교 공부 어려운가요? 이런 사소한 질문에도 대답을 해줄 수 있는 시간들을 많이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유치원에 가서 동화를 읽어주는 동아리 활동을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초중이 지금 어우러지다 보니까 교육과정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학교보다 조금 다채롭게 조금 다양한 방식으로 시도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초중학교에서 이제 1년간 이루어진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자체평가를 한 보고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실어왔습니다. 교사들을 대상으로 했던 설문 중에 교사의 만족과 기대감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세 가지 항목이 있죠. 그 자율학교 운영 취지. 그러니까 지금 이 태계초중 같은 경우는 초중 통합 운영 학교다 보니까 새로운 유형의 자율학교로 지정을 해놓은 상태고요. 초중 통합 운영 학교, 이 자율학교 가로치고 그래서 초중 통합 운영 학교라고 지금 문항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 취지에 맞는 교육과정 개입 및 교수 학습 활동이 이루어졌는가 했을 때 그렇다, 매우 그렇다가 높은 비율이 나타나고 있고, 또 운영 취지에 맞는 교육과정 다양화와 특성화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있는가 역시 매우 그렇다가 78%, 그리고 향후 사업 효과 유지와 자생적 발전 가능성이 있는가 했을 때도 매우 그렇다 75.6%, 그렇다 22%로 해서 되게 높은 비율로 교사 41명이 만족을 하고 있고 기대감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학생과 학부모 대상의 항목인데요. 질문은 우리 학교는 유초중이 함께하는 통합운영학교로 특별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게 리커트 5단 척도로 1, 2, 3, 4, 5 이렇게 매겨볼 수 있게끔 답을 했는데 학생은 4점 초반 그리고 학부모는 3점 후반의 점수가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통합운영학교 프로그램에 대해서 비교적 만족하는 편임을 확인할 수 있고, 태계초중에서 보고서를 작성한 바에 따르면 자체적으로도 우수 사례를 이제 들었을 때 교육과정의 통합 운영을 높게 평가를 하고 있고, 그리고 학교 구성원들도 이게 만족하고 앞으로의 모습을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서 앞으로 태계초중의 앞날이 좀 더 궁금해지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태계초중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짧은 시간이라 많은 내용을 전하진 못했는데 간략하게나마 좀 새로운 학교 형태에 대해서 살피는 기회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그 새로운 학교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지금 듣고 있는데요. 지금 두 분 선생님 모셔 보시고 몇 가지 질문들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강원도 지역의 교육 현장에 교사로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로서 피부로 느끼는 변화가 무엇일까요? 뭐 이제 그냥 언론상으로는 학력 격차라든가 뭐 그 인구 감소라든가 이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교사로서 피부로 느끼는 변화를 좀 들려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까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교수님께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제가 느끼는 건 두 가지인데요. 강원도에는 이제 강원도를 비롯해서 뭐 충청도나 전라도, 경상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지역에 작은 학교들이 많아요. 근데 학급이 없어지는 경우가 지금 계속 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속한 강원도 홍천도 그 학력 인구 감소라는 게 사실 언론이나 이런 쪽에서만 듣고 뭐 이렇게 책에서 봤던 것들인데 실제로 학급이 없어지고 그다음에 교사가 다시 다른 데로 발령나는 그런 케이스가 좀 주변에서 많이 있다라고 보고요. 그에 따라서 학교가 자체적으로 폐교의 수순을 밟는 경우도 좀 많고, 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팬데믹 현상을 겪으면서 초등학교 아이들이 사실 어린 시절, 그러니까 뭐 6살부터 시작을 해서 또는 1학년, 2학년, 3학년 이 사이에 어떤 사회적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되는 그 시간인데 그 시간이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 생활을 할 때 친구랑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될지, 교사랑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될지 그런 사회적인 능력, 또는 관계 형성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아이들끼리의 다툼 또는 상대방을 이렇게 인정하고 뭐 존중하고 배려하지 않는 언행 이런 것들이 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저도 반원호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첫 번째 이야기와 좀 맥락이 같아 보이는데요. 저는 올해 들어서 특히 학령 인구 감소를 좀 몸소 체감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제가 춘천에서 근무할 때는 그다지 느끼진 못했는데 홍천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그리고 작은 학교로 겸임 수업을 나가면서 약간 절절하게 체감하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매주 수요일 날에 겸임 학교를 가는데 거기서 이제 4시간을 수업을 해요. 2시간은 1학년인데 3명밖에 없고요. 나머지 2시간은 7명입니다. 3학년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학교들이 홍천에만 해도 이제 홍천 읍내에 있는 학교 2개 학교 빼고서는 나머지 학교들이 그 정도 규모밖에 안 된다는 얘기를 듣고 좀 충격을 받았던, 알고는 있었지만 이걸 실제로 딱 체감하니까 충격적인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뭐 도교육청에서 폐교 예정 폐교가 될 것 같은 학교 이렇게 목록 보내주면 한 번 더 보게 되고, 그리고 실제로 통폐합 예상되는 학교를 이렇게 계속 체크를 해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런 게 앞으로 강원도에서는 굉장히 어쩌면 큰 문제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제 뭐 그 이어지는 질문이기도 할 텐데요. 그런 이제 강원도 지역에 근무하는 교사로서 어떤 애로사항이 있으신지, 또 뭐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개인적인 노력도 좋고 또 집합적인 노력도 좋고, 아마 반원 선생님 계신 학교는 그런 조직적인 노력으로 만들어진 학교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 이제 애로사항과 좀 극복 방안들이 어떤 거 있는지. 사실 이 질문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는데, 강원교육 또는 이제 작게는 이제 노천초등학교를 봤을 때 애로사항은 크게 없고 많이 강원교육이 발전했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이 좀 있었다라는 거 있었고, 그다음에 요즘 제가 고민하고 있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영기미면이라고 예전엔 동면이라는 그 지역인데, 여기도 이제 그 동면 소재의 중학교가 하나 있고 초등학교가 인근에 하나 있어요. 근데 이 초등학교 졸업한 아이들이 그 작은 학교로 가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중학교. 그리고 초등학교도 이렇게 크게 뭔가 이제 물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중학교랑 어떤 연계하는 게 없다라고 생각이 사실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은 이제 초중 통합학교가, 그러니까 지금처럼 도시형이 아니라 강원도에 있는 면 단위에 있는 중학교와 초등학교가 교육과정을 가지고 어떻게 함께 살아남을 수 있을까? 지역을 기반한 또는 교사의 능력을 기반한, 그다음에 학습자나 지역 학부모들의 요구가 다 함께 만들어지는 새로운 교육과정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학교 형태가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좀 공부를 좀 하고 있는 편이죠. 그러니까 지금 최미경 선생님이 발표하신 통합학교, 근데 그런 것들이 강원도형, 그러니까 강원도의 큰 대도시, 예를 들어서 춘천, 원주, 강릉이 아니라 홍천이나 평창이랑 행성 이런 작은 지역에 있는 초중학교들이 어떻게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최웅 선생님, 홍천 중학교 이야기를 들려주셔도 좋고, 아니면 네. 인터뷰하신 등 통합학교를 들려주셔도 좋고. 네, 알겠습니다. 일단 반원 선생님 말씀에도 너무 동의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저희 강원도 같은 경우가 통합 운영학교가 많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병설학교라고 하죠. 일종의 처음에 병설학교라고 하고 완전히 통합학교까지 넘어가진 않은 상태의 학교들이 많은데, 그 학교들이 사실은 각각의 학교를 지금 운영되고 있고 연계성을 못 가지다 보니까 한계를 좀 많이 가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과정상으로는 실제로 반원 선생님 말씀대로 이렇게 연계가 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학령 인구가 주는 것과 관련해서, 그리고 소규모 지역들이 아무래도 학교와 함께 점점점 이제 쇠퇴되는 모습을 좀 보게 되잖아요. 그 과정에서 학생들의 교육 문화 여건의 차이가 좀 극심해진다라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강원도에서 태어나진 않았고 수도권에서 좀 20여 년을 살고 왔는데, 제가 되게 사소한 거지만 충격적이었던 사건이 그런 거였어요. 초임 시설에 학급 친구들을 혼자 인솔해서 서울로 전철을 타고 가는데, 너무 당연히 전철을 타고 가면 원활하게 다닐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상상하지도 못했던 게 단 한 번도 전철을 타보지 못한 20명 이상의 학생들이 왼손으로 카드를 찍고 막 그 개찰구를 뛰어넘고 삐삐삐삐 울려대서 막 주변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나요. 물론 이제 그 와중에 능숙한 친구도 한둘은 있었어요. 근데 이 모습이 사실 지금 한 10여 년이 지난 상태에서도 제가 겸임 나가는 학교만 해도 전철을 타본 적이 없다거든요. 학생들 대부분이. 그러니까 이 모습이 10여 년 전과 비교했을 때 크게 다르지 않다. 물론 전철을 타보는 경험이 대단한 경험은 아니겠지만 해본 사람과 안 해본 사람, 뭔가를 내가 경험해봤던 그런 거는 차이가 있잖아요. 교육적인 부분에서도. 그래서 이런 류의 경험을 제가 일찌감치 하니까 내가 경험한 게 다 당연한 거 아니었구나. 학생들의 경험치는 다
개별로 다르고 특히 지역별로도 큰 차이가 있겠구나. 그러니까 애들이 홍천에서만 교육을 해봐도 춘천은 뭐가 있죠? 이런 질문을 꽤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없다. 뭐 대학교도 얘네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이런 차이가 사실 홍천과 춘천은 차로는 3, 40분이면 오갈 수 있는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래서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내가 뭘 해야 될까 했을 때 친구들이 그 학생들이 해보지 못했을 법한 경험을 최대한 내가 이 지역 안으로 끌어오는 지역의 학교 안으로 끌어오는 역할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닐까 하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교사 개인의 노력으로 좀 어렵다는 느낌을 받을 때도 많이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교육청 입장에서도 노력하고 있는 게 보이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선생님들도 노력하시는 부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춘천 관내 같은 경우는 오케스트라를 만들면 관내 학교 한 군데에서 그러니까 한 학교에서 수십 명이 나와서 오케스트라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작은 학교 같은 경우는 홍천만 해도 2개의 중학교가 만나야 겨우 하나의 전 교생이 함께해야 겨우 하나의 오케스트라를 만드는 상태고 그런 식으로 선생님들이 막 왔다 갔다 지도하시고 막 순회하시고 막 같이 만들려고 노력하시고 이렇게 많이 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눈엔 잘 띄지 않고 뭐 교육적 성과다 하고 막 내놓지도 않고 있지만 노력들을 분명히 하고 계신다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앞으로도 노력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다 이제 교육과정의 재구성이라든가 아니면 새로운 방식의 통합교육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셨는데 마침 채팅창에 김효정 선생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대안학교라는 건 공립의 교육과정을 벗어나는 측면이 있는데 이걸 공립에서 세운다고 할 때는 서로 상충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럴 때 가장 교육과정과 관련해서 힘든 부분이 무엇인지 한번 변호사 선생님 말씀 드려볼까요? 네. 네, 가장 힘든 부분은 사실 교육과정을 저희가 이제 법적으로는 국어와 사회를 100분의 50만 하면 나머지는 학교장이 학칙으로 교육과정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 공립학교에 있는 교사들이 새로운 교육과정을 만들어내는 경험이 별로 없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왜냐하면 교육부에서 다 이제 중앙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서 뭐 프로젝트 수업이나 아니면 예술 교과, 그다음에 또 공감 소통 이런 부분에서 교육과정을 개설해보거나 짜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집단지성을 통해서 사실 그걸 메꾸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과정 협의회를 계속하면서 이 교육과정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그다음에 이 바꿨을 때 아이들은 어떨 거고 아이들은 현재 반응이 어떤지, 그다음에 부모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다음에 지역에서 우리가 어떤 자원을 끌어다 쓸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계속 협의하고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저희가 그 협력 교사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안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일반 학교보다 교사 둘이 더 많은데 이 2명의 교사, 그다음에 업무 전담팀 총 4명의 교사가 있는데 이 분들이 그 학년으로 지원을 나가요. 협력 교사처럼. 그래서 보통 뭐 현장학습이나 어떤 교육과정이 있어서 담임이 그러니까 2개 반인 학교는 3명 정도 또는 4명 정도의 담임 교사들이 운영이 되는 거죠. 협력 교사들이. 그래서 그 한 학급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과정이 오롯이 담임이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아니라 옆에 있는 협력 교사들, 그다음에 교장 교감 선생님 또는 비교과 교사들이 함께해서 그 교육과정 처음이고 좀 어설프고 서툴 수도 있는 그런 교육과정을 좀 보완해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질문인데요. 여기 이제 뭐 교수님들도 들어와 계시고 학교 선생님도 계시고 그런데 이제 수업 콘서트가 예비교사를 위한 사업이기도 해서 앞으로 강원도에 또는 다른 지역이든 그런 지역에 근무할 예비교사에게 이제 선배 교사로서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어떤 이야기일까요? 또는 어떤 준비를 하라거나 또는 뭐 어떤 데 관심을 좀 가져달라거나 이렇게 선배 교사로서 한번 들려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거 참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할까, 너무 식상하거나 뻔한 얘기가 아니라 좀 이렇게 그런 게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예전에 읽은 책 중에서 하나가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학교에 와서 담임 선생님들 또는 선생님들을 가슴에 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은 오늘 무엇을 가르쳐줬고 어떤 것을 했다가 아니라 가슴에 선생님이 어떻게 남겨줄 것인가, 담길 것인가 그런 것을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집에 갈 때
오늘 우리 선생님은 나한테 어떤 모습을 당겼어. 따뜻한 선생님이나 또는 친구 같은 선생님, 또는 나한테 웃음을 줬던 그런 선생님으로 나한테 담겨져 있어. 라는 것을 좀 생각하는 시간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또 그런 걸 고민하는 교사가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조금 했습니다. 네. 조금 더 이제 약간 더 질문을 드리면 반원 선생님이 대하는 네. 학생들은 다른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온 학생들이 많지 않습니까? 아까 교육과정에 대한 이야기도 하셨는데 학생 지도와 관련해서 혹시 뭐 좋은 에피소드도 괜찮으시고 아니면 네. 힘들었던 점도 괜찮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아이는 사실 아빠랑 사는 아이였어요. 여자아이인데 아빠랑 사는데 5학년 때 유급의 단계를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며칠만 더 학교를 나오지 못하면 유급을 당한 아이였는데 그 아이를 학교에서 케어를 한 거죠. 기숙사에서 생활을 하고 그 아이의 삶 자체를 바꿔서 정말 정상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점심 때 밥을 먹고 저녁 때 밥을 먹고 밤 10시에 아이가 잘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줬다라는 것과 그다음에 사실 학교 부적응하는 아이들 눈빛을 보면 눈빛에 사실 도끼가 되게 많이 서려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노천초등학교에 와서 좀 자유롭거든요. 저희 학교에서는. 근데 그런 과정을 통하면 한 일주일 안에 빠르면 뭐 하루 이틀 정도 되면 눈에서 그런 도끼가 빠진다는 느낌, 아이들이 학교에서 정말 즐겁게 살 수 있는 그런 삶의 여유, 그다음에 아이의 자유성이 보장되어서 아이들이 좀 이렇게 심리적인 치료가 되지 않나 자연스럽게. 그리고 또 하나는 교사 입장에서 보면 저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반원우인데 바나나라고 불러요. 그래서 오늘 저희 점심에 바나나가 나왔는데 이 바나나는 노란데 왜 바나나 선생님은 까마냐, 썩은 바나나냐 이렇게 아이들이 놀리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뭐냐면 예전에는 교사 선생님들의 이렇게 되게 어려워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친구 같고 언제든지 편하게 놀리기도 하고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하 관계가 없어진 거? 그래서 아이들이 좀 편하게 학교 생활을 좀 할 수 있고 학교 적응도 쉽게 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명 선생님 좀 죄송한데 아까 이제 드리려고 했던 질문 지금 이제 저희는 중등 교사를 양성하는 기관입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으로서 중등 단계 선생님께 해줄 그 이야기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노천에서 졸업한 아이들이 가정이나 현천을 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일반 중학교를 가면서 가장 큰, 이야기들 또는 중심이 되는 생각들이 뭐냐면, 사실 대안학교를 졸업한 아이들의 생각이 되게 유연해요. 유연하고 되게 자유롭고. 근데 학교, 중학교에 갔을 때 너무 꽉 막힌 제도나 틀에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도 있고,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이 대안학교를 졸업한 아이들은 어떻게 보면 버릇이 없을 수도 있고, 너는 왜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런 아이들을 만나게 되면 좀 이 아이들의 어떤 자유성 또는 주체성을 좀 살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교육 과정을 결정하거나 아니면 생활의 방식을 결정하거나 학급의 철학이나 방침 이런 것들을 결정할 때 아이들의 의견을 좀 많이 들어주고 존중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예전처럼 일방적으로 교사가 뭔가를 하자라고 했을 때 그런 게 통하진 않아요. 3학년 아이들도 초등학교 3학년 뭐 1학년 아이들도 이렇게 할래라고 저희도 물어보고 그러면 아이들이 동의하면 진행을 하고 물론 모든 부분에서 다 그렇진 않아요. 교육은 어쨌든 저희가 의도적으로 행동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게 필요하다라고 하면 저희도 하지만 그런 부분이 아닌 생활이나 또는 교육과정 차원에서는 아이들과 같이 교육과정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고민해 주시면 중학교에서 이 아이들이 너무 이렇게 버릇없고 망나니 같은 아이들이 아니라 정말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삶의 주체로서 그런 아이를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최명 선생님 이제 마지막 네. 질문 이 질문에서 네. 저도 고민 되게 많이 했는데요. 그리고 제가 누군가에게 무슨 말을 들려줄 수 있는 깜냥이 있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해서 저 스스로한테도 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교직 들어선 지 10년이 좀 넘은 상황인데 초임 때랑만 비교해도 정말 많은 것이 바뀌었어요. 뭐 초임 때는 놀토가 있었고 뭐 교과교실제니 복수담임제니 막 한 반에 2명의 담임이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바로 빠지고 막 되게 많은 것들이 변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변하겠죠. 강원도 같은 경우 자유학년제 자유학기제로 바뀌고 뭐 진로 연계학계 바로 들어오고 그리고 뭐 통합운영학교 지금 반원호 선생님 계시는 국립현대한학교 뭐 보면 교육계가 되게 살아있다는 느낌이 있어요. 뭐 꿈틀거리는 생명체 같은 느낌? 그러니까 계속 움직이고 바뀌고 있는데 교직에 이제 앞으로 들어오실 선생님들이라면 아마 지금보다도 더 많은 변화, 진짜 상상할 수 없었던 변화들이 학교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뭐 강원도 같은 경우는 극소규모의 학교 줄어들어서 뭐 통합운영학교가 늘 수도 있고 아니면 지역별 인구 격차는 점점 심화돼서 여건 격차가 커질 수도 있고 근데 우리한테 그러면 뭐가 필요할까 했을 때 뭔가 그 계속 관찰하려고 하는 시도, 뭐 세상의 변화나 흐름, 뭐 학교의 변화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해서 이 아이들의 성장에 이바지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랬을 때 떠오르는 단어들이 그냥 있었어요. 뭐 틀에 갇히지 않는다, 뭐 변화나 실패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아야겠다, 뭐 벽을 좀 넘나들려는 용기가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결국에는 그냥 한 가지, 결국엔 이런 단어들도 사실 되게 말은 되게 변질을 한데 제도가 앞으로 우리가 되게 많이 변할 거고 우리는 앞으로 계속 교육을 할 테니까 흔들림 없이 바뀌지 않아야 되는 게 뭔지 한 가지 정도는 마음속에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도가 계속 우리를 흔들어 놓을 거란 말이에요. 정책이, 학교가. 그럼 뭔가 하나는 찾아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스스로에게도 하고 그리고 다른 선생님들께도 들려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원 선생님 그리고 최미근 선생님 감사합니다. 여기 이제 참여하신 교수님들도 있고 또 학교 선생님들도 있는데요. 이제 지역과 대학이 좀 함께 손을 잡고 그 예비교사의 역량을 좀 기르는데 많은 도움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쓴소리도 들려주시고 또 이렇게 편안하게 그 예비교사들을 응원하는 이야기 또는 격려하는 이야기도 같이 들려주시면 언제든지 환영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은 김민기 선생님인데요. 사실은 저희 11월 18일 날 수업기획연대 올해 수상자가 나오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발표자가 빨리 정해지는 바람에 작년도 수상자인 영어교육과의 김민기 선생님의 그 대상을 수상했거든요. 그래서 메타버스를 활용한 영어교과 수업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취지로 메타버스를 이용하게 되었고 또 수업을 설계하는데 주안점이 무엇이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저희 전시 자료에 이 메타버스 동영상은 같이 올라가 있습니다. 뭐 편안한 시간대 같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메타버스를 활용한 영어 수업이라는 주제로 발표할 강원대학교 영어교육과의 김민기입니다. 작년에 강원대학교 사범대학에서 열렸던 미래 원격 수업 콘텐츠 제작 및 경연대회에 메타버스를 활용한 영어 수업으로 실현을 했었는데요. 그 수업을 설계하면서 주안점을 두었던 것들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배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으로는 제가 설계한 수업의 목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어떤 교수법으로 수업을 설계했는지 말씀을 드리면서 수업 영상의 일부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배경입니다. 2020년 초반에 본격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이 이제 시작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됐고 사람들을 이제 만나기가 좀 힘들게 됐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춘천 지역에서 첫 확진자가 나왔을 때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요. 춘천에서 가장 번화가인 지역의 점심시간이었는데도 당시에 아무도 거리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이제 비대면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2016년 초에 진행되었던 그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의 대국을 다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수많은 기보들을 바탕으로 머신러닝을 통해서 만들어진 AI랑 한국 최고의 바둑 기사와의 대국은 그 알파고의 승리로 끝났고 당시에 많은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렸는데요. 그리고 그 이후에 급격한 IT 기술의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빅데이터, 인공지능 이런 용어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코로나 팬데믹이랑 4차 산업혁명이 만나게 되면서
이 IT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플랫폼, 뭐 줌이라던가 뭐 메타버스라던가 이제 이런 공간에서 사람들이 비대면으로 만나는 문화를 급격하게 확산시켰고요. 더 이상 사람들은 이제 회의를 하기 위해서 뭐먼 길을 떠나거나 그러지 않고 이제 줌을 통해서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일부 대학 수업은 비대면으로 진행을 하고요. 그러니까 어떤 모임은 또 메타버스에서 갖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처럼 그 코로나 팬데믹이랑 그 4차 산업혁명의 만남은 비대면 모임이 일상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단순히 교사가 이런 비대면 플랫폼 안에서 그냥 강의만 하는 거는 교육 내용을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이러한 강의식 전달 위주의 수업을 지향하는 것을 권장하는 현재 교육의 트렌드에 반한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또 비대면 교육에 대한 효용성이 좀 의문시 되고 있고 또 학생들의 집중력 문제도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비대면 플랫폼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해서 새로운 차원의 영어 교육을 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아직까지는 2022년 개정교육과정의 그 과목별 강론이 확정되지 않은 걸로 알아서 2015년 영어과 개정교육과정으로 우선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학생들의 의사소통 능력 함양을 핵심으로 하거든요. 근데 의사소통 능력을 함양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전 교육과정에서도 핵심으로 했었고 앞으로의 영어 교육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부분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을 설계할 때도 학생들의 의사소통 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수업을 목표로 진행을 하였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목표 아래 메타버스를 사용하기로 했는데요. 요 V스토리라는 메타버스를 활용을 했고 학생들은 메타버스 내에서 수업 시간에 배운 영어 표현으로 의사소통을 하면서 교사가 설정한 목적지에 친구들과 같이 협업을 하면서 도착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수업 설계를 할 당시에 주안점을 두었던 부분인데요. 첫 번째로는 플립러닝입니다. 플립러닝이라고 하면 교사가 준비한 수업 영상을 수업 시간 전에 학생들이 미리 보고 수업 시간에 교사는 교과 내용 중심으로 가르치기보다 학생들과 상호작용하거나 심화된 학습 내용을 배우는데 더 시간을 할애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저의 수업에서 학생들은 길찾기에 필요한 영어 표현들을 교사가 미리 설명한 영상을 보고 수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본 수업 시간에는 수업 초반에 영상 내용을 간단히 복습하고 본 수업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로는 과업 중심 언어 학습이랑 문제 중심 학습인데요. 과업 중심 언어 학습은 외국어 학습자들이 과업을 수행하면서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수업입니다. 문제 중심 학습이라는 것은 어떤 제시된 실제적인 문제를 학습자들이 해결하는 과정에서 학습이 이루어지는 교수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두 교수법을 통해서 학생들이 효율적으로 영어를 학습하고 동시에 문제 해결 능력도 신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과정 중심 평가인데요. 과정 중심 평가라고 하는 것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같은 결과 평가가 아니라 교수학습 과정에서 학생들의 변화와 성장에 대한 자료 같은 것들을 다각도로 수집해서 피드백을 제공하는 평가인데요. 수업 중에 과정 중심 평가를 실시해서 학생들의 학습 및 사고 과정에 대한 이해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수업을 설계하면서 주안점을 두었던 부분들이고 제가 했던 수업 영상의 일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여러분들한테 길찾기에 중요한 표현들을 정리한 영상을 보내줬어요. 혹시 못 보고 온 사람 있나요? 다 봤나요? 네. 그러면 영상에서 다룬 표현들을 간략히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유리, 왼쪽을 나타내는 영어 표현은 무엇이었는지 혹시 기억나나요? 다음으로 상화, 오른쪽으로 가세요 라고 하려면 영어로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기억나나요? 다음으로는 직진하라는 표현이에요. go straight 말고 직진을 나타내는 또 다른 표현에는 뭐가 있었는지 혹시 기억나는 사람? 여기는 소고루빵 1이에요. 상화가 경로 1번이죠. 선생님이랑 같이 길찾기 대화를 해볼게요. 탤런트 쇼룸에 어떻게 가야 되나요? 라고 물어볼까요? Excuse me, how can I get to the talent showroom? Go down the stairs and go straight. Then you can see 탤런트 쇼룸. 자, 다음은 건이가 경로 2번이죠. 매너홀에 어떻게 가야 되나요? 라고 물어볼까요? Excuse me, how can I get to the banner hall? In front of the showroom,
turn right, and go straight. When you can see the banner hole, go into the hole. 상화랑 건희, do you understand? 네. 다음으로 유리가 경로 3번이죠. 사커 필드에 어떻게 가야 되나요? 라고 물어볼까요? 네, excuse me, how can I get to the soccer field? Go out of the banner hole and turn left. And go straight and go up the stairs. Then you can see soccer field. 자, 다음은 지수가 경로 4번이죠. 비치에 어떻게 가야 되나요? 라고 물어볼까요? Excuse me, how can I get to the beach? Go across the soccer field, then you can see Office 3. In front of the Office 3, turn right and go straight. Finally, you can see the beach. 유리랑 지수, do you understand? 네. 네, 선생님이 각각 여러분들한테 알려준 경로를 서로 이야기하면서 비치로 찾아오는데 How can I get to로 서로 물어보면서 길을 안내하세요. 예를 들면 건희가 상화한테 How can I get to the talent showroom? 하고 물어보고 상화가 길을 안내하고 이런 식으로요. 알겠죠? 자, 그러면 길찾기 활동 시작하세요. 네. Excuse me, how can I get to talent showroom? I will guide you. Go down the stairs. And go straight. Oh, we arrive at talent showroom. Then, excuse me, how can I get to Banner Hall? I will guide you. In front of the talent showroom, turn right and go straight. Banner hall is over there. Let's go into the hall. 야, 같이 가. Excuse me, how can I get to the soccer field? I will guide go out the hall and turn left and go straight and go up the stairs. Oh, we arrived at the soccer field. Excuse me, how can I get to the beach? I will guide you across the soccer field. 얘들아, across가 뭐였지? 그냥 직진하라는 뜻 아니었어? 그런 것 같. 그래? 그러면은 여기서 일단 직진하자. 직진이면 여기를 한번 올라가 봐야 될 것 같아. 근데 여기는 룸 13인데? 우리 뭔가 길을 잘못 들었나 봐. 그럼 우리끼리 그냥 한번 길 찾아서 가볼까? 나 이거로 돌아다니는 거 재밌는 거 같은데. 야, 아니야. 우리 선생님한테 도움 요청을 해봐야 될 것 같아. 잠깐만. Yes, what's the matter? Teacher, we got lost. 상어 화면을 통해서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위치 보니까 축구장을 가로지르지 않고, 그러니까 어크로스 하지 않고 길을 따라서, 그러니까 얼롱해서 직진을 했네요. 아, 맞다. 롱이랑 어크로스랑 헷갈렸어요. 헷갈릴 수 있죠. 어크로스는 가로질러 가는 것이고 얼롱은 따라서 걷는 거예요. 알겠죠? 네. 네. 그러면 아까 사커필드로 돌아가서 목적지로 오세요. 네. 네. Then go across soccer field. Oh, Office 3 is here. And in front of the Office 3, turn right. And go straight. 우와! We did it! 우와. 와. Oh, everyone, well done. Welcome to the beach. If you press F4 button, you can clap. Shall we clap together? 자, 우리 메타버스에서 길찾기 활동을 한 소감을 한번 들어볼까요? 유리는 어땠어요?
저는 너무 좋았어요. 배운 내용으로 메타버스에서 연습해보니까 진짜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좋아요. 여러분들이 헷갈렸던 부분을 잠깐 복습해 볼게요. 아까 along이랑 across를 헷갈려서 축구장을 가로질러야 되는데 축구장을 따라 직진했던 조가 있었어요. along은 어디를 따라 걷는 것을 의미하고 across는 가로질러 가는 것을 의미해요. 꼭 기억하세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 평가를 할 거예요. 선생님이 2명한테 새로운 과제를 줄 거예요. 이번에는 2명이서 새로운 목표 지점에 오면 됩니다. 목표 지점에 도착하면 캡처를 해서 선생님한테 DM으로 보내주세요. 자, 여러분들이 보내준 걸 보니까 전부 새로운 목표 지점에 잘 도착을 했네요.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자기평가지를 줄 거예요. 각 자기평가지 항목을 보고 자신이 잘했다고 생각하면 스마일, 보통인 것 같으면 무표정, 미흡한 것 같으면 찡그리는 이모지에다가 표시하면 됩니다. 스스로를 평가해보고 다 한 사람은 선생님한테 DM으로 보내주세요. 자기평가지는 선생님이 줌 채팅방으로 보낼게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30분부터 40분까지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첫 번째 세션부터 세 번째 세션까지 발표 내용을 듣고 궁금하신 점 있으면 편하게 질문하셔도 됩니다. 일단 김하윤 선생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하이 BBC 플러스 이 모형이 강원대와 강원 지역에 최적화되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다른 지역에 공유했을 때 강조하고 싶은 점이 무엇이냐 이렇게 여쭤보셨습니다. 근데 저희가 개발할 때 이거는 일종의 그 교수 학습을 설계할 때 필요한 구성 요소나 방향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학생들의 최종적인 역량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려를 해서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백워드 디자인과 그 다음에 블렌디드 러닝 환경에 앞으로 대세라고 하면 그에 맞추어서 수업 환경을 설계하고 창의적인 교수 방법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꼭 강원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이라도 명칭은 좀 다를 수 있고 예를 들면 진주교대 안에는 또 다양한 방식으로 지금 3가지 요소가 들어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제 저희가 본 건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교사라면 수업을 설계할 때 고려해야 할 중요한 3가지 키워드의 형태로 구성 요소를 잡았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뭐 이제 다른 지역에서 이 모델을 취하게 된다면 예를 들면 그러니까 수업이 최종적으로 도달해야 할 목표 그리고 블렌디드 러닝 환경 그리고 학생들의 창의력 증진을 어떻게 수업에 녹일지에 대한 구성 요소를 고민하는 과정으로 이 하이 BBC 플러스 이 모형을 생각해 주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감을 한번 들어보고 마무리하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역순을 해볼까요? 김민기 선생님과 최미경 선생님과 반호 선생님 표현할게 마지막으로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제가 이제 이렇게 메타버스 수업을 준비하면서 에듀테크라는 거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됐는데 많은 사람들이 에듀테크의 시장성에 대해서 좀 의문을 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교육이 어떠한 기술과 함께 더 나은 발전을 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이런 에듀테크 시장이 좀 많이 활성화되면서 교육도 같이 새로운 기술과 접목해서 많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그런 기회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미경 선생님. 네. 저는 좀 이제 강원도에서 교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강원도 교육청, 교육계에서 걱정하는 부분들이 이제 교사들이 많이 이탈을 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강원도에서 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떠나기도 하고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봤었어요. 근데 이게 사실 비단 강원도만의 문제는 아닐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다른 지역들도 아마 수도권으로 이제 집중되는 지금의 현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선생님들께서 이제 강원도 나름의 이제 교육 방법을 지금 구상하고 안을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여기에 조금 더 힘을 보태주시고 그리고 함께 좀 하려고 노력을 좀 해주시면 또 다른 선생님들이 여기서 교육하는 게 괜찮다. 교육에 내가 좀
좀 보람을 느낄 수 있구나 하면서 점차 좋은 방향으로 파급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좀 노력하겠고요. 네, 함께 좀 힘을 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최미경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거 2부로 이제 노천초등학교의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사실 강원도나 이런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학교들이 살아남기 사실 되게 힘든 시대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천초등학교의 사례를 보면 분명하게 더 나은 교육이나 새로운 교육을 위해서 아이들이 이사를 오는 가정이 많다는 걸 느끼면 오히려 이런 어려운 가정 환경 또는 사회 환경, 문화 환경 속에서 새로운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강원도만의 새로운 교육들이 시작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시간이 좀 짧아서 그 노천초등학교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진 못했는데 다음에 다시 기회가 있으면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좀 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네, 들었습니다. 저희가 좀 더 다양한 학교를 더 모아서 성대한 포럼으로 다음에 또 저 준비할 때 반원 선생님 부르겠습니다. 최민경 선생님도 다른 선생님도 이제 저도 한 말씀 드리면 창의교육 그러는데 왜 계속 소외나 학생 지도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혹시 궁금할지 모르겠습니다. 창의교육 수업 콘서트 그러면 화려한 에듀테크를 활용해서 뭔가 기발한 수업 방법들을 떠올릴 수도 있는데 저는 오히려 학습 이해도가 좀 떨어진다거나 또는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그럼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도 교육에서 중요한 창의적인 부분이고 우리가 노력해야 할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수업 방법을 통해서 학력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학력을 높이는 것 안에는 모든 아이들이 다 같이 그 교육 기회를 충분히 누리고 자기 성장들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공적인 가치도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저희 이제 4개 사업단 중에 이제 교대와 저희는 그 국립대학입니다. 그래서 국립대학으로서 그런 공공성을 갖추기 위한 미래교육에 대한 고민들을 계속 해나갈 것이라고 다짐도 하고 같이 그 격려도 부탁드리면서 오늘 저희 강원대 발표 세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같이 해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